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뿐만은 아니죠. 코로나19가 극성인 가운데 청하지 않은 손님의 위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인데요.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도 광주 전남 가금류 농장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이봉주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영옥 한국오리협회 광주 전남도 지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말을 익히 요즘은 많이들 들으셔서 하지만 조류 독감이라도 부르고 또 AI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의미이고 또 개념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이봉주 교수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조류에서 이런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크게 고병원성하고 저병원성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닭, 오리에게 치명적인 호흡기 질병을 일으켜서 굉장히 큰 폐사율을 나타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동물보건기구 OIE에서는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발생을 하면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OIE로 보고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질병을 법정 제1종 전염병으로 지정을 해놓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용보 과장께서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걸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참 무서운 질병인데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타입이 있는데 B하고 C는 사람한테 전염이 되고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는 것이 A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상이 야생조류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적인 방역 차원에서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조류에게 생길 수 있는 바이러스지만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가에서 또 느끼고 있는 AI의 의미는 또 훨씬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전영옥 회장께서도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죠. 전문적인 답은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조류 독감이라는 그 용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 약 AI 약자로 AI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조류 독감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공포심을 느껴 가금산물의 소비가 굉장히 급감하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사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조류 독감이 아닌 AI로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사실 처음에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그 용어의 문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역시나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에서 오는 그런 공포심 이런 부분들이 좀 커서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또 짚어주셨는데요.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아까 앞서 고병원성이다. 저병원성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쉽게 어떤 식으로 이게 분류가 되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이봉주 교수께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요즘 이 RNA 하면 대부분 어려워하시는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RNA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변이가 쉽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주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RNA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인데
특히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구조가 분절로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가. 그래서 이러한 변이들이 훨씬 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더 잘 일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바이러스는 표면에 햄 아글루티닌과 또 뉴라미데이지라는 아무튼 표면에 있는 항원들의 구조가 있는데 표면에 있는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로 들어갈 때, 세포로 침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H라는 항원이 16개의 종류가 있고 N이라는 항원은 9개의 종류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있는데 이 조합은 항상 바뀌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병원성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H5N1 이 이야기는 H라는 항원이 5번째, 그러니까 5번 이름을 갖고 있는 H라는 항원과 1번 이름을 갖고 있는 N이라는 항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러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5N1, H5N8, H5N6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고병원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의 차이는 동물에 감염이 되면 고병원성에 감염되면 거의 100% 폐사를 일으키는 반면 저병원성에 감염이 되면 약간의 호흡기 증상만 일으키고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적인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변이종이 나타날 수 있는 AI가 사실은 굉장히 방역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대처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전파 속도나 폐사율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이러스를 병원성, 그러니까 네. 고병원성, 폐사율이 높으면 고병원성, 낮으면 저병원성으로 본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예, 있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처럼 이런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뭐 대책이나 방역도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용보 관장께서 좀 더 추가 설명해 아까 주시죠. 이봉주 교수님께서 그 H타입이 16종, 네. N타입이 9종 그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하면 144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변이가 먼저 소두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이 정확한 백신을 개발하기 어렵다. 네. 이제 그런 것이 먼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저희들은 이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에 이렇게 정밀 검사하다 보면 고병원성 하면 무조건 H5만 나오면 그 농장에 살처분을 먼저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N타입이 예를 들어서 H5N8가 나오고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을 때는 그 다음에 상키로 인해 신속하니 살처분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이 고병원성을 준할 때 특히 오리에 우리 전라남도 오리가 많기 때문에 오리에서 H5가 나오면은 저희들은 많이 긴장하고 있다. 네. 그런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전용옥 회장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좀 뭐 말씀하신 이제 전문적인 말씀들을 먼저 다 해주시니까 이제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이봉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AI가 발생이 되면 그 호흡기 질환 그 나타내면서 그 폐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우리 그 오리들 저는 이제 오리를 사육을 하다 보니까 오리들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H5 그 NA형의 그 바이러스에 전염이 됐더라도 오리들이 폐사율이 안 보입니다. 이게 그 바로 그 면역 능력하고 바이러스 그 대처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강해서 오리들은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불연성 감염이라고 해갖고 지금 우리가 그 임상 증상으로 전혀 오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올해 그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농가들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오리가 나갈 때가 돼서 추락 검사라는 그 검사에서 네네. 확인이 돼갖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해 있고 방역하시는
우리 그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십니다. 네. 뭐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언급이 될 텐데요. 문제는 해마다 사실 이쯤 되면 조류 독감, 우리가 AI라고 불리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그로 인한 피해들이 생기고 있는데 AI 발생 원인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요? 저희들이 2년 8개월 만에 지금 철새 도래지 야해에서 고병원성 AI가 건설됐습니다. 철새에 의해서. 그게 지금 유럽에서 시작해서 시베리아 걸쳐 우리나라로 왔는데 무려 지금 현재까지 52건. 이게 전 들녘에 AI가 오염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애들이 오염됐기 때문에 농로나 네.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서 농장으로 진입했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새에 의해서 네. AI가 지금 발생 중에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철새의 원인이 가장 크다라는 예,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예,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네. 이제 이 AI 시즌만 되면 이제 원인이 어디냐라는 이야기들이 항상 나오는데 철새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생 조류들은 AI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을 잘 안 보입니다. 무증상 감염을 보이면서 서식지에서 분변 속에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을 오염을 시키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방금 이영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사람이 묻어오거나 혹은 차량을 통해서 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묻어오게 되면 농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무조건 농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원인이 크겠고요. 또 두 번째는 해외 여행을 통해서 또 지금 또 문제가 고민되는 부분들이 해외에서 요즘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이 많이 감소가 됐지만 네. 예년의 경우에 AI가 발생하면 해외 여행객들이 AI 발생지에서 뭐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특히 요즘 농장에 가보면 또 해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혹시 이렇게 해외 자기 집에 갔다가 올 때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철새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또 이렇게 해외에서 다른 매개에 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네네. 이봉주 교수님께서도 두 가지 탑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사항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서 입국하는 그런 네.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유럽에서 시작된 철새가 북방으로 넘어서 우리 쪽으로 오는 과정에 유럽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 러시아도 많이 발생했고 중국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위험하다. 네. 역시 2년 8개월 동안 이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이 건출된 예가 없었어요. 한 건도. 근데 올해 벌써 2020년, 21년 사이에 벌써 52건이나 전국에 전부 나온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어떻게 농장 진입을 차단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 차량, 또 아니면 네. 야생 조수류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언제든지 농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항상 염려했던 것은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면 3주 안에는 농장으로 진입합니다. 네.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이 가장 크지 않겠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원인들을 짚어주셨지만 이제 올해는 사람 간의 이동이 이제 가장 최소화된 한 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철새의 어떤 원인들을 좀 더 부각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어서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그 AI에 걸린 조류들 네, 처음 그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 부분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올해 나온 타입이 지금 H5N8, 이게 N8이라고 합니다. 네네. N8. 그 전에 16, 17년대는 6가 나왔고요. 이제 그래서 좀 병원성이 강하다. 여기는 병원성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에서는 폐사율이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아까도 우리 전용 회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유경오리, 특히 오리에서 증상이 없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식스 때는 이 분변이라도 이렇게 증상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분변도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인 것이 뭐냐. 그래서 검사다. 네. 그래서 오리에 대해서는 나갈 때까지 43일령에 나가는데 최소한 3번 이상을 검사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 찾아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H5N8는 증상이 오리에 대해서는 없고 닭에 대해서는 폐사율이 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증상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무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고 사실 지난해 말에 전북 정읍의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이 된 이후에 이제 AI가 전염성이 아주 높다 보니까 광주와 전라남도도 이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인 이제 건사를 대책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요. 걱정되는 것이 그 조류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에게도 이게 전파가 될 수 있다, 전염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이제 공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혹시 인체 감염 사례가 있는 건 아닌지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은 이 증상이 있다라면 어떤 식으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AI 바이러스는 원래 조류에서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에게는 원래는 감염되지 않는 바이러스인데 네네. 97년 이전까지는 사람의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된 경우가 없었었어요. 근데 97년에 홍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사람에 감염된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 이후로 뭐 네덜란드 혹은 베트남, 태국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사례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닭고기를 먹어서 감염된 건 아니고 네. 닭을 취급하는 사람들, 닭과 밀접하게 관계돼서 닭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닭에 그 묻어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감염을 일으키는 거고요. 자, 그렇지만 또 문제는 그 감염된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예는 없습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연히 어떻게 보면 원래 AI 바이러스는 조류 바이러스는 조류 세포에만 감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감염이 됐다는 것은 약간의 변이가 일어나서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킬 수는 있지만 이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감염이 되고 그게 또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에 직접적으로 감염된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체 전파 가능성 극히 낮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말씀 중에서도 AI가 유행이다 하면 닭고기, 오리고기부터 먹지 않거나 뭐 허위 정보, 삶아서 먹으면 괜찮다, 열을 가면 괜찮다 이런 정보들 때문에 소비자들은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 전영욱 회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인체 감염에 나타나는 국가는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이거든요. 거기 동남아 지역은 축사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는. 거기는 한 집에서 우리가 지금 애완견 강아지 키우듯이 가금류를 그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사람과 같이 직접 살면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한 번씩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사육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AI가 인체 감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AI 닭의 가금의 타액이나 이런 게 우리 분변이나 이런 게 호흡기 질환 점막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다시 말해 이제 우리 가금류를 직접적으로 저희 같이 뭐 사육을 해갖고 직접 이렇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도합장이라 하죠. 이렇게 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네.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항상 불안해 하시니까 우리 소비자분들이 인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발생이 되면 닭고기를 먹으면 나한테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그런 오리 사육을 한 가정에서 이렇게 겨울이 들어와 갖고 이렇게 AI가 발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AI 검사를 오리가 들어오면 3번에서 4번을 합니다. 네. 그래갖고 이렇게 발생이 돼갖고 반경에 딱 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 6번에서 7번까지 검사를 해갖고 오리를 키워갖고 가장 마지막에 오리가 나가기 전에 정밀 검사를 해서
그 AI 바이러스가 없어야만이 농장에서 또 이렇게 오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또 그 도축장에 도착을 하면 도축장 안에서도 또 한 번 정밀 검사를 해갖고 이 AI 바이러스가 없어야만이 네. 깨끗한 오리가 우리 그 소비자 여러분들 그 식탁에 갈 수 있는 네네. 그렇게 그 검사와 그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소비자 여러분들은 그 AI 그 바이러스 전혀 안 무서워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용구 과장께서도 한 말씀 좀 덧붙여주시죠. 뭐 정책적 이야기를 다 하셔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를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인체 감염 보고는 없었고 네네. 아까 전효 회장님께서 말씀드린 동남아나 중국이나 그런 나라는 어찌 우리 사람하고 이 조류하고 같이 산다고 보면 됩니다. 마당에서 같이 풀어놓고 네네. 그러다 보면 접촉이 빈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55명이 감염이 돼가지고 400여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2010년 지금까지 N6가 발생한 중국 거기도 20명이 발생, 9명이 죽었어요. 혼자 네. 그렇게 좀 무섭다는 거죠. 네네. 어찌됐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AI 바이러스는 75도씨에서 5분간만 가열하면 사멸합니다. 물도 100도씨에 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익혀서 드시면은 전혀 이상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AI가 발생했다 하면은 벌써 소비가 급감됩니다. 네네. 실은 이게 생으로 나갈 수 없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검사해서 나가서 이상이 없는 것만 유통이 되니까 네.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그래서 인체에 전혀 우리 대한민국은 감염된 사례가 없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사례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AI의 경우 인체 감염시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그런 면에서는. 네, 이분정 교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감염이 되면 그러니까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감염이 되면 이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이기 때문에 네. 사람도 심하게 폐렴을 일으키거나 네. 그래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너무나 큰 공포심이 확산이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것은 불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좀 다 공개가 돼서 투명하게 유통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대책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대책 방안에서 논의 앞서서 그렇다면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현재 어느 정도 또 확산이 될 수 있는지 현황을 좀 살펴보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전국을 비롯해서 현재 광주 전남의 AI 발생 현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보 과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 제일 처음에 11월 26일 날 전북 정읍에서 발생을 시작해서요. 현재까지 지금 한 42건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우리 전남은 10건이고요. 그다음에 광주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리에서 발생이 되면 그 양상을 패턴을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 산란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충청 이북 지방 쪽에서 계속 산란계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확산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네, 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11월 26일 날 정읍에서 그 AI가 처음 발생이 됐거든요. 현재 그 전남에서는 그 총 10건으로 그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유경오리가 9건이 있습니다. 이제 종오리가 1건, 그 유경오리가 8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 입장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에서 지금 이게 그 추가적인 발생이 없이 우리 그 잘 그 AI를 이제 그 막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 뭐라고 그 드릴 말씀이 없네. 너무 지금. 네. 뭐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발생은 됐지만 이게 뚫려서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러니까.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왜 이 오리, 특히 이제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인 전남에 AI가 발생한 데 대해서 그 원인과 감염 경로를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고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뭐 철새가 지금 고병원성으로 검출된 게 52건인데 전국에 지금 다 나오고 있다. 그러면 결론은 이 농경지나
먹이 활동하려고 농경지에 가서 분변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분변 이게 농경지에서 활동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곰포 사일리지라 조사료를 집에다 시켜 가려면 트랙터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 트랙터가 논에 들어가서 농로를 이용해서 가는 거고, 그런 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모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발생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철새가 와서 분변을 뿌렸고, 그 분변을 장비나 사람에 의해서 농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중앙에서 역학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뭐 필요하겠다, 원인 분석을 빨리 해서 빨리 대처해야겠다. 그래서 현장 조사망을 가동을 했어요. 가서 발생 농장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전부 맞아가는 거죠. 그 주위에가 철새가 다수 포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가 농로나 그런 데가 지금 다 오염이 돼 있더라. 그걸 처치해보니까. 그래서 철새 오염이 돼서 저희들은 중요한 것은 그 대책을 빨리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질문에는 원인은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새에 의해서 들녘이나 이 농로 등이 이제 오염돼 있고, 그 오염된 농로를 통해서 사람이나 차량 그애들이 들어갔고, 그분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 두 번째로는 오염된 쥐들이 농장으로 유입해서 지금 발생을 되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추정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바이러스가 그 농가 유입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유입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요. 예, 참고로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63건이라는 AI가 발생했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용역을 한번 줘봤어요. 용역을 줘봐서 전파가 어떤 유형이었냐. 그렇다면 차량이 무려 30%를 차지합니다. 차량 전파가. 그 다음에 사람. 그게 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사람하고 차량을 통제만 하면 어느 정도의 AI 최소화 되겠다라는 그런 안점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봉주 교수께서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예, 차량에 그 철새 분변이 묻어서 농장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또 다음 문제는 또 사람 신발에 묻어서 농장에 왔겠죠. 자, 농장 마당까지는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장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 축사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당까지 왔는데 여기서 축사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근절하느냐, 이 부분은 농가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보면 농가에서 그냥 장화 신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축사로 들어가는 그러한 농장도 있긴 있습니다. 요즘 뭐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 차단 방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농장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당까지는 오염이 되더라도 마당에서 축사 안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각 농가에서 철저하게 고민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축 방역기관의 조치와 함께 농가의 대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고병원성 AI가 발생됐을 때 앞서 그런 유입 경로를 이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방역기관에서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뒤에 나오는데요. 네네. 우리 전라남도 방역 대책이 명확하니 저희들이 이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남도는 아까 우리 전번에 우리 회장께서 말씀하신 오리 사육 기반이 전국의 52%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0마리가 전국에 키우고 있다. 그럼 우리 전라남도 520마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밀집 사육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오리 사육 환경을 보면은 전부 60%가 논에 있습니다. 논이라는 것은 사육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다는 거죠. 네네. 습도가 많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형이라 이 고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뚫려 있다는 거죠.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종오리는 씨오리라고 하고, 육용오리는 이제 우리 음식을 섭취하는 오리인데, 저희들이 240농가를
방역 통제초소를 설치했습니다. 네. 그 앞에다가 네. 확인해 봐야겠다. 농장주가 그 앞에서 소독을 한가 안 한가. 그냥 사료 차량이 들어와서 소독을 하고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그 여파가 2017년, 18년에 저희들이 1월 10일부터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 정권으로 종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어쨌든 유경오리 돼서 이게 제가 농로가 오염됐다 했잖아요. 네네. 자, 거점까지는 사료 차량이 소독을 제대로 갑니다. 거점 소독시설까지는. 근데 거점 소독시설에서 농가까지 가려면 2 내지 3km 더 가야 됩니다. 그때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농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로는 오염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료 차량이 소독을 않고 농가로 진입하면 이건 100% 발생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걸 막아보자.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방역 통제를 설치했고 네. 그 뒤로 좀 많이 오리에 대해서는 좀 발생은 했지만 이 타입이 길어지고 최소화되고 있다. 그래서 자세하게 우리 전남도 대책은 제가 뒤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농가의 대처에 대해서도 전용욱 회장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지금 제 발밑에도 지금 그 AI 바이러스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 어디에도 지금 바이러스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이 차량, 사람,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내 농장 마당에까지 바이러스가 와 있습니다. 그럼 농장 안으로 침투하는 그 경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화를 안 바꿔 신어서 그런다. 근데 저는 또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오리는 그 45일을 길게는 45일을 사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리들은 그 자연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25일령에서 30일령이 되기 시작하면 겨울에도 자연 환기로 환기를 시키기 시작하다 보면 외부의 공기를 안으로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말씀을 드려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분진 전파, 공기 전파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마당까지 온 바이러스가 문이 열려 있는데 꼭 사람 이 장화가 아니더라도 몸에도 묻어서 갈 수 있는 거고 이 전파 경로가 저는 지금도 그 역학조사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 역학조사팀은 와서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와서 농장 안에 들어왔는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 보면 울타리가 보수가 안 돼서 장화를 안 바꿔 신어서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 바이러스라는 게 굳이 그 좀 울타리가 좀 찢어졌다고 해서 그 사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좋은데 들어올 공간이 많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럼요. 말씀을 이 해주셨는데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경로는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답답한 게 농가들 입장에서는 제발 이 전파 경로를 네네.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진짜 네.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답답한 농가의 뭐 마음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가장 그 답답한 마음을 얘기해 주실 만큼 피해를 보는 농가들도 있을 거고 그 피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현재 AI로 인한 유통 피해는 없는지 뭐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뭐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는 장면들도 보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의 규모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2014년에 특히 AI의 공포 엄청 났는데요. 그때만 해도 지금 피해액만 해서 1,800억 원이 넘었다라는 어떤 통계 자료들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그 피해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이용보 과장께서 먼저 좀 해주시죠. 저 서울대에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전라남도는 오리에서 한 98%가 발생됩니다. 네. 아까도 그 사육 환경이나 모든 것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발생할 때마다 우리 전라남도가 많이 발생했어요. 오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 참 피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국도 재정적,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는 재정적
피해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163건이라는 어마어마한 AI가 발생해서 직접적인 피해만 1683억이라는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네네.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내역은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보상금이나 그런 게 나가는 거 있고, 그러나 어찌됐든 그건 직접적인 피해고, 간접적 피해는 우리 또 농가들이 그만치 발생을 하면 단계 오랜 기간 사육을 못해서 네. 소득을 또 못 얻는가. 그 다음에 업체 그만치 보니까 영업 활동도 못 할 것이고, 또 그만치 생산물 생산도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종업원들 여러 가지에서 저희들이 약 추정을 한데 약 5천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았냐.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용 회장께서도 피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농가가 무엇보다 이제 힘든 시기죠. AI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우리의 경우는 그 살처분뿐만 아니라 가금농가의 그 AI 발생과 철새에서 AI가 검출이 되면 10km 반경 그 이동 제한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SOP상에. 그러면 새끼 오리 입식이 금지가 되거든요. 그럼 그 오리를 입식이 안 되니까 지금 키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지금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같은 데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관내 그 우리 예를 들어 전남에가 AI가 발생이 됐다 하면 AI에 있는 가금 산물이 반입을 못하게 조치를 지금 금지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오리 사육이 지금 거의 그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리 그 산지 가격은 지금 상당히 많이 금액적으로는 올랐다,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이 걱정이 아니라 1월 이후 굉장히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 오리 가격이 대란이 일어나지 않냐라는 생각도 지금 들고 있고요. 일각에서야 뭐 오리 고기가 오르면 농가도 좋고 업체도 좋고 뭐 이러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리 고기는 식당이나 외식 소비의 그 대부분 그 치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리 가격이 올라가면 식당에서 다른 그 저 품목으로 저기를 바꾸겠죠. 그러다 보면 폐업을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또 이제 오리 고기 그 소비 그 기반이 붕괴가 되다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 오리 산업은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겪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산자, 또 소비자, 또 지금의 코로나 위기의 여러 가지 유통 피해까지 이런 피해들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여파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앞서 2014년의 AI 피해 사례를 뭐 예로 잠깐 들었습니다만 해년마다 사실 이런 피해들이 또 있다면 이게 말씀처럼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 피해액도 넘어서서 계속 불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도에 상관없이 농가 피해 규모라든지 사례를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용구 과장께서요. 이게 아까 저번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연도별로 피해액이라는 것은 이게 저희들이 연도별로 나온 게 동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발생이 이게 예를 들어서 17년, 18년, 11월부터 2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발생 패턴이 있거든요. 뭐 여름이라는 것은 하적이라는 것은 발생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 매년 동절기 패턴을 보면은 아까 1683억이라는 게 나누면 됩니다. 이 건별로 나누면 되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그러나 저희들이 중요했던 것은 2018년까지는 꾸준히 그 수준을 유지해서 계속해서 발생했고 전국에 또 많이 발생했고 전국 대비. 그러나 어찌됐든 그 19년, 20년 그쪽에는 발생이 없었고 올해 지금 20년, 21년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벌써 저희들이 10건. 그러나 예년에 비해 보면은 좀 많이 저렇게 소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하고 지금 이 전국이 너무나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피해를 보면은 제가 아까 간접적으로 5천억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네. 간접 피해까지. 그러면 그놈을 나누다 보면은 연도별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한 1,0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냐. 예, 그렇게 수치상 네. 추정을 합니다. 예. 네. 자, 전용 회장께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특히 농가 이제는 피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좀 저는 말씀해 이제 주시죠. 그 농가들 그 피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 네, 네. 이게 그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AI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I는 그 방역 강화는 그 오리 농가에 대한 규제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농가들의 소득은 지금 현재 상황 반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1년도 오리 농가가 전체 그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700개 남짓합니다. 정부는 AI가 발생할 때마다 실제 농가에서 발생 원인을 전혀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농가들이 방역시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잘못해 갖고 방역을 이렇게 하라겠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농가로 이렇게 그 저기를 하다 보니까 AI가 발생이 되면 살처분 보상금도 최소 20% 삭감을 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자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에서는 발생 농가의 역학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평균 농가들 그 3건에서 4건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GPS 미장착했다. 대처가 없는 이 그 정부는 이제 그 오리 농가들을 아예 그 AI를 잡는데 그 뭐라 할까 오리 농가가 사육을 안 하면 네. AI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도 솔직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농가 피해가 그만큼 많고 농가들이 힘들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하고 2019년 조금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1월 이후에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1,000건 이상 확산 추세를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해외에도 이 AI가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 현황과 함께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자, 이 부분은 예. 이용보 과장께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죠. 서두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유럽을 통해서 러시아, 중국, 시베리아를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왔다. 철새들이. 그 유럽에서 예년에 비해 11배 무지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그렇게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올해는 우리도 위험하구나. 그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나 우리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방역 정책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단위의 기본 방역 수칙이 실행이 되냐 안 되냐, 네. 실천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가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정욱 회장님께서도 뭐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농가한테 이렇게 한다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농가 단위에서 방역 기본 수칙만 잘 지켜주라. 그게 저희들이 발생 농장을 조사를 하다 보면 많은 게 미흡한 사항이 나와요. 네. 여기서 열건을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하고 민하고 똘똘 뭉쳐서 막아내도 부족할 판에 좀 이렇게 제가 방역 가장으로서 현장을 보면은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실천하는데 많은 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철새다. 철새가 오염시켰다. 오염시켰기 때문에 철저한 사람 통제하고 소독을 해주라. 그렇게 당부를 많이 합니다. 당부도 네. 많이 하고 또 정부 예산 또 우리 도 예산 열악하지만 이 오리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면역 증강제도 지원하고 소독약품도 지원하고 모든 걸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실천이 되면 많은 것을 이제 최소화시키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예년에 비해 만약에 우리가 14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줄였겠죠. 근데 그 이후로는 방역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농가인들한테 제가 참 고맙다는 말씀 드리지만은 네. 어찌됐든 이 해외에서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온다. 엄청나게 많이 건수가 올라갔습니다. 해외에서. 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홍보했어요. 홍보했고 그에 따른 맞춤형 방역 정책도 만들어냈고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학살을 막으려면 우리 농가 단위에서 이 방역 수칙 이행과 실천 방역을 이행하는데 저는 앞으로 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농가의 방역 수칙 시행과 또 방역 인식이 많이 이제 좋아졌지만 이런 것들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당부해 주셨는데요. 자, 해외 AI 현황과 또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이봉주 교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그 2020년에 작년에 그 세계 동물 보건 기구 OIE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농장과 야생 조류에서 1000여 건 이상이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작년에 또 우리 가장 인근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 AI가 발생을 했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철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경이 없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되겠고요. 해외에서 이러한 발생들이 AI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곧 발생했구나라는 경고 조치로 받아들이고 농가나 혹은 관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서 대책과 그리고 예방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이 지속되면 이제 오리 사육 휴지기제의 실효성 논란도 함께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리 휴지기제 어떤 그 제도를 의미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죠. 이용구 과장님께서.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오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오리가 가장 위험하니까 오리에서 많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오리에서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어찌하면은 동절기 그 위험 시기를 좀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냐 하는 그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소득을 보전해주고 그 다음에 위험 시기인 동절기 때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좀 휴지기를 해서 좀 오리를 좀 사육 제한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최소한 질병 발생을 최소화시켜 보자는 취지로 했는데 네. 지금 실효성 논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2017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16년, 17년에 무려 전국이 421건이라는 AI가 발생합니다. 거기서 오리가 220건이 발생합니다. 닭도 한 200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 동절기 때 이거 막아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부와 이 당국이 이걸 도입을 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전라남도 예를 들자 보면은 17년 전에는 도입하기 전에는 오리에서 무려 36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도입 후 17, 18년은 11건, 지금 현재는 오리에서만 9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효과가 있어 가는구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만치 위험한 지역, 위험한 농가에 대해서 수준을 한 80% 소득을 보전하면서 쉬게 하면 그 농가가 계속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이 기준은 뭐냐면 5년 동안 몇 번 발생했냐.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얼마나 밀집이 돼 있냐.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철새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런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이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휴지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농가 쪽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 소득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러나 저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들도 한 80% 수준을 지금 저희들이 보장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육을 하다 발생을 하면 발생 농장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소 이 재입식을 하려면 최소가 6개월이고 그 다음에 다시 뭐 보안이 떨어지고 하면 1년까지 갑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그러면 네. 1년 동안 앞으로 오리를 못 키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철저하니 예년에 많이 발생했던 농가, 그 다음에 우리 나주, 예를 들어 한 면, A면이라 할까요? A면에 그 조그만 면에 한 20농가가 있는 농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농가, 그런 농가들한테는 저희들은 선정을 해서 좀 쉬십시오 하는 그런 휴지기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국에서는 효과를 봤다. 네. 그러나 우리가 형평성이 있어요. 저희도 많이 주고 싶죠. 그러나 해양 쪽에서는 금어기라고 있습니다. 낙지 같은 네네. 경우에 그러면 이분들도 드려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형평성 논란 때문에 100%는 못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저희 당국에서는 농가들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네. 이 휴지기를 도입해서 발생도 최소화시켰고
예, 그러나 모든 것은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만도 있을 것이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당국에서는 예, 홍보도 많이 하고 설득도 해서 어찌됐든 이 동절기 때 AI란 이런 것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발생 빈도와 밀집 그 지역 농가를 선정해서 동절기 11월에서 2월까지 정도죠. 네네. 사육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휴지기제. 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또 농가에서 느끼는 부분은 네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전영부 회장께서 그 부분에 그 관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지금 보통 휴지기제라고 하는데 휴지기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법법상 공식 가축 보면은 사육제한이라고 하거든요. 가축. 네네.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절기 11월 달부터 2월 달로 4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농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4개월이 아닙니다. 1년 중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사육제한 날짜를 들어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11월 1일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 농장에 오리가 들어있으면 그러다 보면 제가 9월 달에 오리가 나가고 10월 한 달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11월 달 쉬다 보니까. 그러고 나면 또 2월 말에 끝나고 오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 혼자만 사육제한 하는 게 아니라 농가 수가 있다 보니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앞뒤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6개월입니다. 거기서 이제 뒤로 밀리는 농가들은 7개월까지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보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를 받으면서 1년의 절반 이상을 쉰다고 했을 때 오리 농가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지지만 오리 산업 자체가 붕괴 위험이 있죠. 우리 냉동 재고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왜 맞냐? 겨울에 이렇게 오리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700개 농가가 있는데 거기서 260농가가 사육제한이 들어가 갖고 500개 농가가 사육을 합니다. 그러면 이동제한에 이렇게 AI가 발생이 되면 이동제한에 묶이고 하다 보면 200개 농가 정도 오리를 사육을 하는 상황이 돼요, 지금. 그러면 우리 오리는 생물이 항상 필요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오리 산업 붕괴가 지금 이렇게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평 전파라든지 우리가 지금 포도송이 그런 발생이 지금 많이 막아졌다고 저는 사육제한으로 네네.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100%는 뭐든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육제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4개월이 한 6개월을 치면 100%를 해줘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4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보상금을 금액으로 따지면 876원을 받았는데 네. 올해 금액이 61원이 감소된 815원 이렇게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육제한 농가가. 근데 사육제한 농가가 전국적으로 30%예요, 지금. 3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가격이 폭등을 했다, 폭락을 했다, 폭등을 했다, 폭락을 했다. 왜? 봄에서부터 여름 가을 그때까지는 동절기 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도 오리를 농가가 많아지니까 이제 많으니까 네. 폭락을 하고 또 겨울철 되면 오리가 딸리니까 폭등을 하고 지금 이게 계속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시적인 사육 제한이 이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럼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역효과가 제가 나타나는. 한 네, 말씀 이용구 할게요. 과장께서 예, 좀 예, 예. 추가적으로 해주시죠. 지금 저는 반박은 아닙니다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올릴게요. 우리가 지금 4년간 사육제한을 들어갔고 거기서 지금 올해까지 해서 두 번째 발생했고 두 번은 발생 안 했습니다. 발생 안 한 예를 볼 때 18, 19, 20 그 두 번 동절기에서는 AI가 전국적으로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때 오리 수급은 남아 나갔습니다. 남아 돌았어요. 가격이 다운돼 버렸습니다. 예, 일단은 AI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육 제한 이게 30%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네. 수급이 부족하고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대란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전혀 오리 가격도 다운돼 버리고 하도 많으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올해 들어와서
발생을 하다 보니 이 이동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이 있는데 A라는 농장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 A라는 농장을 해서 10km를 안에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3km 이내는 예방 살점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에서 10km는 나갈 수는 있어요. 도축장으로. 그러나 들어올 수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리가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는 이게 휴지기제 효과를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발생 안 했을 때는 휴지기제로 해서 수급불안이나 그런 건 전혀 없다. 발생했기 때문에 이동제한을 걸어서 특히 우리 나주 영암 지역이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가 지금 다 묶여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당국에서는 철저히 빨리 이 질병을 빨리 종식시켜서 빨리 풀어주는 것, 그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상금 뭐 수준이나 또 소득 감소, 또 수급 불균형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가와 또 관련 그 담당 지자체 관련 기관이 서로 늘 이런 부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실 이런 정책들이 이제 시행이 돼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AI가 발생을 안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원을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사실 없을 문제, 뭐 일어나서 고민이 되거나 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생기지는 않을 텐데, 이봉주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 바이러스에 관한 치료제라든지 백신은 그렇다면 없는 것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백신을 안 만드느냐. 제가 전염병학 전공이고 또 바이러스학 전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이 참 백신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매년 독감 백신을 맞는 것처럼 네. 해마다 어떠한 바이러스가 창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AI 같은 경우에 뭐 H5N8인지 내년에는 또 H5N6가 나올지 혹은 또 H5N1이 나올지 아니면 또 전혀 새로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만든다 해도 내년에 어떠한 유행하는 균주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첫 번째 백신할 수 없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백신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경제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우리 코비드 백신도 지금 맞으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개발하는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뭐 몇만 원에서부터 뭐 얼마 정도 가격이 책정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닭이나 오리에 이 백신을 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100원 이상은 백신 가격이 100원 이상을 넘어가면 오리 농가나 닭 농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경제성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두 번째 문제가 있고 또 세 번째 문제는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항체가 형성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지금 코비드 백신도 1차, 2차 접종을 하고 나면 1차 접종하고 2주 후에 네. 2차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닭이나 오리에 1차 접종을 하고 2주 후에 2차 접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하 시기가 돼버려요. 오리 같은 경우에 40 며칠이면. 네. 자, 그럼 항체가 생기기도 전에 출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있겠고요. 또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인건비 또 엄청나게 또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도 어렵고 또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백신을 개발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또 치료제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는 라고 우리 네. 몇 년 전에 네. 그 많이 논란이 됐었던 그런 약물 있잖아요. 이제 이 플루를 닭에 먹일 수는 없습니다. 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성이 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제나 백신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양 관리, 어떻게 동물들을 건강하게 키우느냐. 이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오는 독감하고 똑같습니다. 호흡기를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독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얼마나 잘 건강하게 키우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농가에서 우리 집만의 건강하게 오리를 키우는 방법, 건강하게 닭을 키우는 방법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어떠한 물질들을 가져다가 먹여보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리고 사양도 그 농장의 면적에, 그러니까 한 평에 몇 마리를 키우느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환기, 온도, 그 다음에 좋은 사료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짚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이런 농장에서 사양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료의 질의 저하도 저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옥수수들이 또 다른 용도로 사용도 되지 않습니까?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한다고 뭐 이러한 쪽으로 사용을 되다 보니까 동물들이 먹여야 되는 사료에 굉장히 많은 옥수수 성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질 좋은 옥수수보다는 옥수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이 안 좋은 옥수수들이 사료에 첨가가 되고 또 이러한 안 좋은 사료를 먹음으로 인해서 또 닭이나 오리 모든 동물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을 통해서 또 이러한 전염병에 쉽게 노출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치료제나 백신의 문제는 언급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사양 관리를 잘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조금 농가나 혹은 관에서도 지금 관에서도 뭐 그 면역 증강제를 보조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근데 이제 또 면역 증강제를 또 관에서 보조하고 있지만 문제점을 하나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그 인증이 받은 면역 증강제인지 정말 효능이 있는 면역 증강제인지 네. 이러한 것들도 효능 검증도 하고 사용하고 그걸 관에서 보조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만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검증과 효과 검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백신이나 치료제, 사실 바이러스 유형이나 변이가 워낙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또 경제성, 또 그 항체 형성 시기가 우리 또 출하 시기에 맞지 않는 이런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의 좀 문제점을 언급해 주셔서 사람도 똑같이 건강한 면역 예방이 최선이다라는 차원에서 오리에게도 이런 신뢰할 만한 어떤 면역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방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예. 네. 아까 동물용 면역 증강제 그거는 우리 간에서 지원할 때는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된 약제만 면역 증강제만 지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네. 백신 정책을 도입할 계획은 있었어요. 우리가 당국에서 일단 16년, 17년에 어마어마한 그 AI가 발생하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게 백신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않겠냐. 그래서 전문가와 지자체, 뭐 정부, 학계 해서 수차례 했어요. 근데 우리 이병주 교수님께서 이게 진짜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상이 유경오리는 44일 만에 나가보니까 대상이 빠지고, 네. 그 다음에 또 닭이 있어요. 닭이 산란계라고 계란 낳는 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킨 먹는 닭이 있죠. 육계. 그 아들은 30에서 35일 만에 나가거든요. 그것도 대상이 빠지죠. 우리 전라남도가 닭 사육 마리수가 2,500마리입니다. 거기서 대상에서 빠진 닭이 육계라고 2천만 마리예요. 그거 빠지고 나면은 이 산란계 500마리 갖고 또 정어리 우리 33만 마리 갖고 백신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이건 너무 안 맞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경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애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백신 접촉을 접었던 거죠.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선진국이라는 말 안 하는데 미국이나 EU도 지금 백신 정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자, 이런 그 치료, 백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문제는 AI가 발생할 때 살처분, 전염성을 막는 유일한 어떻게 대책의 한 대표성이라고 할까요? 살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봉주 교수께서 그 살처분이 가장 그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까지는 치료제, 뭐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살처분이라 하는 목적은 더 이상 발생한 곳으로부터 다른 농장이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를 막기 위한 최악이지만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살처분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환경 오염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부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살처분과 관련한 보상 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고 예. 과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살처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아까 이봉주 교수님께서도 전파 속도도 있고 그래서 빨리 이 전파를 차단하려면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해당 농장만 살처분하다 보니 그때 500m이 떨어진 농가에서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최소 위험 범위는 3km다. 그래서 3km 내에 지금은 우리가 정책이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발생 농장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80%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방적 살처분 한 3km 내에 검사를 해서 다 음성으로 나오면 그 농가는 100% 갑니다. 네. 그리고 그게 살처분 보상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수단이 없잖아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생계 안정자금이라고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미미하고, 그 다음에 소득 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10km 내에 방역 지역을 묶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입식을 못 오게 해서 못 키게 하잖아요. 네네. 위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그에 대한 또 소득을 보존해주는 소득 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좀 갭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농가들도 그러지만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하거든요. 자,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는 너는 뭔 죄가 있냐. 다 음성으로 나오는데. 네. 근데 그 살처분 농가는 생계 안정자금이라고 있어요. 그것만 드리거든요. 네. 그럼 6개월 동안 소득을 보존하는데 2만수를 켰을 때 한 800만 원밖에 안 돼. 네. 예를 들어서. 그러나 3kg에서 10kg는 소득 안정자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입식을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2만수를 봤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계 안정자금을 안 받고 내가 뭔 죄냐. 나도 소득 안정자금을 주라. 아니면 2개 다 주라. 네.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관계기관에 토의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지금 해서 지금 수차례 건의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농림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 그래서 3가지 정도. 그 다음에 융자 사업인데 이건 다 보조입니다. 융자 사업으로 가축 이식자금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안정자금 여기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피해 농가들에 대한 정부 보상이 뭐 실제 피해는 많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전용 농가 회장께서 그 농가 입장에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3km 반경 살처분만이 답이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 3km 반경 살처분에 대한 거는 우리 농가들도 그 동의는 하죠. 이해를 하고 왜 방지 차원에서 더 확산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3km 반경 안에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온 농가가 있습니다. 다 음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늘 오리가 출하 일령, 날짜가 차갖고 오늘 오리가 나갈 수 있는 오리들이 있습니다. 그 오리들은 출하를 시켜줘야죠. 살처분을 할 게 아니라 3km 반경이라 해서 무작정, 무자비로 살처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 41령 출하해도 됩니다. 출하를 유도를 해서 출하를 하게 되면 농가 피해가 좀 덜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무자비하게 그냥 1일령부터 45일령까지 다 살처분이 아니라 그것도 38일령부터 42일령까지는 좀 출하를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살처분 보상금의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발생된 농가는 80% 아까 말씀드린 거 20% 삭감을 하고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제가 그 3km 반경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억울하죠. 출하를 할 수 있는데 출하를 못 시키고 했습니다. 근데 소득 안정자금이 아닌 생계 안정자금. 그 과장님이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셔갖고 제가 더위 뭐 저기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우리 3km 반경 농가들은 너무 억울하죠. 지금 생계 안정자금 그 우리가 3개월 입식을 못했을 때 한 280만 원 나옵니다. 800만 원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 2만 수를 기준을 했을 때 한 500만 원 돈 나오고 예를 들어서 2만 수 키우는 농가가 3km 반경 외에 있으면 소득 안정장을 받았을 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계속적으로 소득 안정자금으로 돌려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네.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네. 좀 생각 중인 네. 것 같아요. 네. 자, 매년 이렇게 겨울마다 찾아오는 AI 발생을 막기 위해서 뭐 민관관이 늘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 강조해 주셨잖아요. 특히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예방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용고 과장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농가에서도 직접 또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봅니다. 오염원을 제거해 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은 소독이었죠. 그다음에 AV인 차량을 철저히 통제, 그것이 가장 주안점이고요. 그다 보면은 이제 이게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농장별로 기본 사양 방역 수칙이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개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축사 내하고 A는 장화를 갈아 시험하라. 막 그런 기본 수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은 정말 이 어려운 시기가 해소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그렇습니다. 99% 아무리 잘 막아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1%란 것이 뚫리면 전체가 100%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 어찌됐든 간에서는 최소한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정책 개발해서 시행하고 이렇게 좀 합시다 하고 했을 때 우리 농장에서 이걸 실행을 되냐 안 되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람을 통제하고 차량을 들어올 때 그다음에 이봉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당까지 들어왔을 때 마당에서 어떻게 또 들어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안개라는 것이 살펴가 됩니다. 그 안개 살펴기 위해서 또 오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우리 농장에서 이행만 해 주신다면은 네. 이 난국이 조기에 탈피하지 않겠냐 하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농가에서 이런 기본 수칙을 지켜달라는 부분을 특히 또 당부해 주셨는데요. 전용 회장께서도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예방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겨울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철새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 철새가 가져와서 퍼뜨리는 바이러스를 농가가 완벽하게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할 수 있는 건 차단 방역, 기본 그 우리가 그 요구하는 그 방역 수칙을 얼마만큼 지키냐에 이제 그 따라서 이제 AI가 그 전파가 확산되는 그 저희가 좀 늦춰주냐 빠르냐 저는 그거밖에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바이러스가 오면 근데 진짜로 우리 오리 농가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 방역 그 수칙이라든지 이런 게 AI 바이러스가 정확한 경로 전파 그 경로를 좀 파악을 해서 그 우리 농가들도 그 정부에서 하라는 그 기본 수칙을 저거 했을 때 진짜 바이러스 막아지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없이 그래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바이러스를 지킬 수 있어. 꼭 지켜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 농가들이 지금 볼 때 하라는 기본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가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한다고 과연 하면서도 지키고는 지금 저는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예전에 비해 방역 의식이라든지 사육 기술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농가한테 맞는 방역 그 수칙을 좀 만들어서 주면 농가가 할 수 있는 저는 그러거든요. 이 방역이라는 거는 허락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방역 그 수칙을 내놔야지 이게 이런 말씀 드린 거지만 입으로 할 수 있는 방역 뭐 허락한다고 해서 농가가 따라갈 수 없는 방역을 내놔서는 안 됩니다. 네. 네. 그 밖에 대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 말씀씩 더 해주시죠.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방역 수칙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한 해 그
그 인쇄비가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애국어 통역까지 다 해서 6번 나갑니다. 그것도 한 농가에 하나만 난 게 아니라 발로 치댔기 그렇게 해서 저희 전라남도는 방역 수칙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방금 이제 두 패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네네. 이제 관하고 민헬이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전공입니다. 이 예방하는 것이 제 전염병학 교수이기 때문에 예방의 문제인데, 자, 관에서 아무리 프린트물을 줘도 농장에서 안 읽어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항상 위에서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 있었고,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이야기는 우리 농가에서는 뭐 이렇게 주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어떤 안을 주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각 농가별로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농장은 우리 농장에서는 어떻게든 AI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하우들을 굉장히 많이 비축하고 있고 농가끼리는 공유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바텀업식으로 밑에서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위로 올려주고 위에서 그걸 검토해서 그렇다면 진짜 농가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고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상생의 길로 가야지 네. 위에서는 막 프린트물 주고 밑에 농가에서는 본이랑 쓰레통에 넣어버리는 네. 이러한 악순환은 이제 끊어야 될 때가 아닌가 고민해 봅니다. 네, 뭐 예방 수칙, 예방에는 사실 농가의 의견도 반영이 되면서 네. 또 관이 함께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상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제 결론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 특히 이런 AI 발생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예방 수칙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냐를 또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구 과장께서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고. 전라남도는 정부 방역 대책도 있고요. 평균적인 방역 대책이 있고 그 방역 대책을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 방역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 많은 허점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만이 자체 방역 대책을 수립해서 확산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역 기본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고, 그럼 사료 차량이나 일반 차량들이 소독을 하고 들어가는지를 또 거기서 방역 초소에서 1차 소독을 더 해주고 농장으로 들어갈 때 농장 입구에서 소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독하기 위해서 방역 통제 초소를 무려 204개소를 설치해서 타도에는 없는데 우리들은 운영해서 하고 있다. 그 뒤로 확산세가 이 오리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사료 차량의 문제인데 사료 차량이 주인이 없을 때 야간에도 한번 들어가서 이 사료를 공급하고 나오는 것이 목격이 됐어요, CCTV에. 그래서 이 계열사하고 이 상의를 해서 야간에는 사료 차량이 농가에 진입 못하도록 주간만 가거라.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발생을 하면은 그 농장에 대해서 중앙에다만 몇 개 놨더만 그 결과가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방살처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시험소하고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가서 이 농가가 뭐가 문제가 있어갖고 발생이 됐는가 아니면 타의에서 발생이 됐는가 그걸 원인을 분석해서 바로 조치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현장 대응반을 꾸몄어요. 계속 우리가 점검해서 미안하는데 이 농장 단위 실천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대응반도 꾸미고 이제 이동한 게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타도에서 아는 것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농가들한테 많은 어려움도 주고 그랬지만은 이 시기만 서로 민간이 소통해서 네. 좀 잘 해서 협조하고 하면 아마 이 어려운 시기가 조기에 빨리 지나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네, 말씀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노력의 일환의 방역 대책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민과 간의 함께 화합이 또 무엇보다 또 절실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또 많은 얘기들을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시민 여러분께 당부도 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전영옥 회장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 이렇게
많은 그 고생을 하셔갖고 우리 농가들도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그 농가들도 지금 굉장히 그 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저희도 지금 협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그 우리 그 정부나 우리 그 이용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올해 들어서 철새 도래지에 지금 드론을 띄우고 그 광역기로 살포를 하고 그래갖고 철새 도래지에 소독을 엄청난 강화를 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철새 도래지에 가보시면 철새들이 많이 없어진 걸 아실 겁니다. 이 철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AI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AI가 발생이 되면 내일은 한 이틀 있다가 충남에 가서 떼고 충남에서 있다가 한 이틀 있다가 경기도로 가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지금 철새들을 쫓아내는 격이 됐습니다. 우리 철새 도래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올해 그 AI 방역 실패가 철새 도래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보지 못했던 철새들이 우리 농장 옆에 들판에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철새 도래지에 대한 그 방역 조치가 이게 타당한 건지,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AI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던 우리 전남에서도 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지금 AI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리 고기는 안전하게 저희가 건강하게 키우니까 안전하게 건강한 면역력이 높은 오리고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봉주 교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반 시민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AI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닭고기, 오리고기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러스는 열에 굉장히 취약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조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미 유통되고 있는 오리는 이미 모든 검사를 마쳐서 AI가 감염되는 고기는 전혀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도 일반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겨울이 되면 일반 시민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에는 그 철새 도래지 이런 곳에 가지 말라고 프랜카드가 써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고 나도 AI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철새 도래지 이런 데는 안 가야 되겠구나, 이런 좀 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농가에서는 이제 이런 AI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정말 고민하시고 사양 관리라든지 혹은 건강하게 닭이나 오리를 키우시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정말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닭이나 오리를 키우게 된다면 비록 아주 작은 수의 바이러스가 농장에 들어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 사용 환경을 보면 아주 작은 양이 들어와도 그 농장이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농장에서는 고민 좀 해보시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토론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우리나라를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용복 과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유, 앞에서 너무나 다 좋은 말씀, 제가 할 말씀을 또 우리 정부나 시도에서 하신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강조한 면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간에서는 민하고 절대적으로 소통을 강화해서 협조 체계로 구축한다. 그렇게 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고요. 우리 이봉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유통, 닭, 오리고기, 우리 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다. 전혀 이상이 없다. 병에 걸린 오리고기나 닭고기는 시중에 유통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철저히 인지하시고 우리 닭오리 농가, 축산농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해 주시고 이 난국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겨울철 철새 이동에 의한 유입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최대 감염원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내 확산 예방을 위해서 철새 도래지와 야생 조류, 서식지에서의 낚시나 산책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세 번째 파도를 슬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위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불필요한 외출이나 산행으로 애꿎은 닭과 오리 수백 마리를 폐사시키진 말아야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침 사항을 우리 모두 머리에 새기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